그럼 이제부터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정리했던 내용을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제 7장 보세요. 7장 단체 교섭, 그 다음에 단체 협약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제일 처음에 134쪽에 단체 교섭의 정의가 나오죠. 단체 교섭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 단체 교섭이 나오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 이것을 단체 교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체 교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을 말한다. 협상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35쪽에 이제 단체 교섭의 기능 나오죠. 단체 교섭의 기능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7쪽 보시면 단체 교섭의 유형이 나오죠. 단체 교섭의 유형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기업별 교섭,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 교섭,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각선 교섭,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 교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단 교섭. 이 5가지 유형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개념, 특징 이런 것을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40쪽에 보시면 단체 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가 나오죠.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7쪽 보시면 단체 교섭의 절차가 나오죠. 단체 교섭의 절차 보시면 교섭의 준비, 그 다음에 교섭의 문제, 협상화 단계. 그래서 이제 교섭을 하거나 협의하거나 결렬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합의가 되면은 이때 단체 협약을 맺게 되겠죠. 단체 협약을 맺고 단체 협약에 실행을 한다. 보통 기간은 2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8쪽 보시면 이상적 단체 교섭 절차의 모형 나오죠. 이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표 7-4에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쪽 보시면 단체 협약이 나오죠. 단체 협약. 단체 협약의 개념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노동조합과 경영자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한 합의로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협상을 해갖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죠. 합의가 되면 이제 단체 협약을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체 협약은 중요한 것이 서면을 작성하게 되겠죠. 서면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5번째 줄 보시면 서면상의 계약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1쪽에 보시면 단체 협약의 기능이 나오죠. 단체 협약의 기능은 3가지 기능을 한다. 첫 번째는 근로조건 개선 기능, 두 번째 평화적 기능, 세 번째 합리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154쪽. 154쪽 보시면 단체 협약의 내용과 효력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3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규범적인 부분이겠죠. 규범적 부분. 두 번째는 채무적인 부분. 세 번째는 조직적인 부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155쪽에 규범적 효력. 그래서 규범적 효력에는 강행적 효력, 강제적 효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적 효력. 세 번째는 유리한 조건을 우선한다라는 원칙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6쪽 보시면 채무적 효력이 나오죠. 그래서 채무적 효력에는 자기 의무 내지는 영향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157쪽은 조직적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조직적 효력은 제도적인 효력을 말한다. 즉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160쪽 보시면 고충 처리 제도 나오죠. 고충 처리 제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충의 원인, 그다음에 고충의 영향. 그다음에 이제 162쪽 보시면 고충 처리 기구와 절차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 8장 보도록 할게요. 8장의 노동쟁의 이론. 노동쟁의 이론은 제일 처음에 이제 168쪽에 개념 나오죠.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세 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그다음에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그리고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상태를 노동쟁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169쪽 보시면 노동법상의 쟁의행위의 정의가 나오죠.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70쪽 쟁의권 보장과 근거. 그래서 쟁의권이라는 정의를 보셔야 되겠죠. 쟁의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자기 측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단결력을 배경으로 각종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쟁의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1쪽 보시면 쟁의행위의 유형이 나오죠. 쟁의행위 유형 보시면 첫 번째 172쪽에 임금 중심의 경제적 쟁점이 있겠죠. 두 번째 권력 파워적 쟁점. 그러면 세 번째 사회 정신적 쟁점. 그래서 이제 쟁의 행위가 있겠죠.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 그다음에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74쪽부터 181쪽까지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1쪽에 보시면 노동쟁의 조정이 나오죠. 조정에는 첫 번째 조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83쪽에 중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84쪽에 긴급 조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9장. 제9장 보시면 이제 부당 노동 행위가 나오죠. 부당 노동 행위는요, 192쪽의 첫 번째 줄. 부당 노동 행위 제도는 노동 상권의 구체적인 보장을 위한 행정적인 보호 제도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194쪽 보시면 부당 노동 행위 종류, 아까 5가지였었죠. 5가지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195쪽에 첫 번째 불이익 대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이익 대우에 대해서 첫 번째 정리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네 줄을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 계약이 있죠. 환경 계약. 그 다음에 197쪽에 단체 교섭의 거부. 그 다음에 네 번째 199쪽에 지배 개입 내지는 경비 원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01쪽에 보복적 불이익 지급. 이런 것이 부당 노동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1쪽을 보시면 이제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제도가 나오죠. 이것은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를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쪽 노동위원회 구제가 있죠.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노동위원회 구제. 그 다음에 이제 204쪽 204쪽 보시면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가 있죠. 이것을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 10장 경영 참가가 나오죠. 경영 참가는요 210조 경영 참가의 의의가 나오죠.
경영 참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어떠한 형태로든 최고 경영관리층의 경영 의사결정에 참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과정이다. 그래서 경영 참가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11조 경영 참가의 필요성 나오죠. 필요성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212조 보시면 노사 간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사회적 생활 수준의 향상, 세 번째 인간성 존중, 인간성 회복. 그래서 노사 간의 협조를 보시면 첫 번째 줄 경영 참가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로서 노사 협조의 기풍을 조성하고 예사 정신을 촉진시킨다. 두 번째 사회적 생활 수준의 향상. 첫 번째 줄 보시면 생산에 필요한 많은 요소와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종업원 상호 간 협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성의 존중과 인간성 회복.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생산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기계에 의한 인간 소외를 최소한 저지시키고 노동의 인간성 측면을 중시하고 인간성 존중, 그 다음에 인간성 회복에 힘써서 노동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15조 경영 참가의 분류가 나오죠. 경영 참가의 분류는 세 가지 분류였죠. 첫 번째는 자본 참가, 두 번째는 이익 참가, 세 번째는 관리 참가. 이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그래서 표 10-1 나오죠.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215쪽에 자본 참가 첫 번째 줄 보시면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에 참가하는 동시에 경영에 대해서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자본 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본 참가를 통해서 두 줄 아래에 보시면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경영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둔 것이 216쪽에 종업원 지주제가 있죠. 종업원 지주제.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는 두 번째 줄 근로자가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취득, 보유토로 감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식을 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주제 나오는데 노동주제는 그냥 넘어가고 간단하게 개념만 체크하시면요. 일정한 조건 하에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일종의 노무 출자로 보고 그들의 주식을 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217쪽에 이익 참가가 나오죠. 이익 참가의 중간 정도 보세요. 이익 분배제 목적이 나오죠. 이익 분배제 목적을 정리하세요. 종업원에게 이윤을 분배함으로써 노사가 공통적으로 이윤 창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예사 정신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업원의 근면과 창의 그리고 능률 증진을 촉진시킨다. 세 번째는 분배 참가권과 분배율을 분속 연수와 일부시킴으로써 성실한 분속은 장려한다. 네 번째 능률 증진의 수단. 다섯 번째 노사관계 개선 수단.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동그라미 3번은 분배 참가권과 분배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이직률 감소를 가져오게 되겠죠.
정리하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220쪽 보세요. 220쪽 보시면 이제 종업원 지주제가 나오죠.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는 두 번째 줄. 종업원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나오죠. 목적을 정리하면 목적. 경영 참가 의식을 높여 기업의 충성심 내지 귀속 의식을 높이고 노사 협조에 의한 능률의 증진과 생산 의욕을 높이면 물론 소위 안정 주주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을 체크해 두시고 이것이 목적이 되겠죠. 종업원 지주제의 목적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업원 지주제 중요성 나오죠. 종업원 중요성에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이것은 노사관리적 중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적 중요성이 있다. 각각 네 가지씩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2쪽에 보시면 종업원 지주제 형태 나오죠. 세 가지 형태를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23쪽에 표 10-4에 나와 있죠. 임의 주식 구입제, 그 다음에 저축 장려제, 그 다음에 이윤 분배제 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5쪽에 스켈론 플랜이 있죠. 스켈론 플랜, 스켈론 플랜의 개념.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노사 협조의 결과로 보고 총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전략 보너스의 이윤을 주는 인센티브 임금제 그리고 즉 상여금, 그러니까 보너스로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이윤 분배 제도 이것을 스켈론 플랜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을 시장 중심이 되겠죠. 시장 가치 중심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시장 가치 중심. 시장 가치 중심. 간단하게 이제 개념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1쪽에 이제 스켈론 플랜의 효과 나오죠. 효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효과 보시면 첫 번째 줄, 협조적인 노사관계 구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업에 가져다 준다. 그래서 종업원들의 고충, 불평이나 불만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종업원의 제안의 활성화, 그리고 상여금 배분에 따른 동기부여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36쪽, 236쪽에 노사협의제 나오죠. 노사협의제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노사협의제 개념, 첫 번째 줄 경영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 쌍방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생산 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상호 간의 이해를 깊게 하고 경영자 측에 협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참여 협력 증진 제도 바뀐 거죠. 참여 협력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참여 협력. 그 다음에 이제 256쪽에 임금 쟁점 11장 임금 쟁점 이론은 노사관계 큰 쟁점이 이제 임금이 되겠죠. 그래서 임금의 정의, 노동의 대가로서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거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수라고 정의한다. 이것이 임금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임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근로자 측은 더 많은 임금을 원하고 사용자 측은 더 적은 소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노사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니까 임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261조 임금 결정 원칙이 나오죠. 임금 결정의 원칙 6가지. 첫 번째 생계비 유지의 원칙, 두 번째 지급 능력의 한도의 원칙, 세 번째 노동 생산 형성의 원칙, 네 번째 노동의 질과 양의 대응 원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금 안정의 원칙, 여섯 번째 사회적 균형의 원칙.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격차가 나오죠. 264쪽에 임금 격차. 임금 격차는 인적 속성 또는 기업 측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임금률 간의 차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269쪽을 보세요. 269쪽 보시면 임금 체계 합리적 기능 나오죠. 합리적 기능 표 11-1을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278쪽에 임금 형태. 279쪽에 5가지 고려사항 나오죠. 퀴즈 문제를 냈었죠. 이 5가지를 잘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289쪽에 연봉제 나오죠. 연봉제 체크해 두시고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96쪽에 임금 수준. 임금 수준은 생계비가 중요하겠죠. 생계비와 그 다음에 기업의 지급 능력. 그래서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측, 근로자 측이 되겠죠. 반면에 기업의 지급 능력은 사용자 측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09쪽에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17쪽 생산성 임금제가 나오죠. 생산성 임금제에 대한 개념, 이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학기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한 학기 동안 이제 NCS와 노사 관계론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학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다음 학기에는 학교에서 서로 이제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4학년도 이제 얼굴 보기 힘들 거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시면 메시지로 가끔 남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